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작년 12월 25일 날 취임하신 평통 사무처장 백이찬 처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요즘 북한 내부에서 정치 행사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특히 2030, 북쪽에도 2030이 있으니까 2030들에 대한 사상 문화적 통제가 굉장히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경제적 환경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 국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좀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사실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큰 당대회라든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는 기청 당세포라고 할 수 있는 그 세포들을 대상으로 또 대회를 진행했고요. 그뿐만 아니고 또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 동맹 4월 초. 예. 그렇죠. 그걸 또 개최했고 또 5월 달에도 그 6월 달에도 계속 직업총동맹이라든가 또는 여성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에서 강력한 군중을 동원하면서 뭔가 결집이 필요한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보고요. 불과 한 4개월 만에 이런 회의를 연달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회의를 자주 해야 될 만큼 뭔가 북한 내부가 상황이 좀 복잡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사회 기강이 해이해졌다든지 네. 아니면은 경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걸 달성하려면은 충실성을 자극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그쪽이 위중합니다. 국경을 철저하게 틀어막아 놨어요. 대체로 금년 4월 중순이면 북중 국경은 적어도 몇 군데는 열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중국 쪽에서 나왔었는데 4월 하순으로 미뤄졌다가 5월 중순설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좀 7월까지는 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시된 경제 목표는 높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좀 갈 길이 바쁘다.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 달성하려면 2,500만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야 된다. 거기서 일탈자가 나오면 안 된다. 특히 2030 세대가 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상층부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그게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예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 당세포대회 그 폐회사에서요. 김정은 총비서가 했던 말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북한이 지금 느끼는 문제가 한편으로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와 유사한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편은 느껴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푸는 방법을 1990년대 중반에는 이른바 북한의 인민들이 아주 굶주리는 이런 고난의 행군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당의 기관 조직들이 핵심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감수하고 또 한편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95년부터 북한 당국이 스스로 선언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배고픈 고난의 행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간부들의 고난의 행군을 선언한 이유는 이제 머리가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노동자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간부 이상의 당직자들의 머리부터 이게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 이제 벌기대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는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주어가 분명히 나는이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 상황도 이전에 비해서 나빠진 상황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전처럼 막 수십만이 굶어 죽는 이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이야기했던 다시는 허리띠를
우리 인민들이 좋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약에 비해 보면은 상당히 미진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방 수석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상적인 이완, 뭔가 이 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으로 말하면은 반사회주의적인 요소,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2019년 그때 하노이 북미 간의 그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그때 이후에 2019년 12월 달에 개최된 그 7기 5차 전원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번에 8차 당대회 그리고 8기 2차 전원회의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그 이번에 채택된 것 중에 하나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포대회까지도 쭉 이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뭔가 이 사회체제 내에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그것을 또 북한의 어떤 매체에서는 그것을 악성종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광범하다라는 자체 평가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공산당 바로 밑에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이름을 고쳤다가 이번에 다시 그 조직의 이름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이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바로 그 애국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청년들의 애국심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과거에 비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찌됐건 다른 나라보다 못 사는 건 틀림없지만은 이전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 경향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보다 먼저 내 이익을 챙긴다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속성인데 2030 세대에 그런 개인주의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근데 북한이 지금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인 그런 어떤 통치를 해야만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데 반해서 구성원들의 생각은 점점 개인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그 대목에서 지금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남쪽의 동영상을 반입해서 들어가지고 유포한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도 그전에는 5년 정도 징역을 살릴 수 있었는데 15년 올렸대요. 남쪽의 그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고 북한 사람들이 이제 환호한다. 뭐 우선 춤사위가 달라졌다는 거죠. 네. 굉장히 템포가 빨라지고 BTS 흉내 내는 거죠. 예.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정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미리 그걸 통제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것을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 그런 것들이 뭐 공공연하게 그렇게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제가 2007년 10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그 14 정상회담 거기에 제가 수행원으로 북한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때 갔었어요. 예, 그때 가셨죠. 예. 그때 그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대장금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드라마를 DVD로 이 오리지널 버전으로 만든 걸 선물로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렸을 때만 해도 그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최고 지도자급에서 뭐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문제를 크게 문제지 삼지 않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이런 데 입각하면은 심각한 이 체제를 위협하는 이런 요인으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전의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김정은 시대에 뭔가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충격에 대해서 강하게 위험 요소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노동신문 같은 데서는 이런 또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 비유를 잘 쓰죠, 북한이. 예. 근데 바로 그런 비유 속에 그들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흙담에 이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결국 담에 물어지는데 예. 그거를 흙담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지금은 하고 있어요. 반동 자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은 흙담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막는 법이긴 한데 그걸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전에 김정일 위원장은 사실 남쪽 드라마 열심히 봤어요. 뭐 여인천하. 네. 여인천하에 끝날 때 칼라가 그냥 흑백으로 딱 스틸로 끝이면서 흑백으로 이렇게 번지는 장면 이런 것은 대단한 기법이다. 그리고 노래는 무슨 조용필의 노래 중에서는 네. 그 겨울의 찻집이 제일 좋다. 마지막 구절은 사람 죽인다. 뭐 이거. 마지막 구절에 있잖아요. 네.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네. 그러니까 나만 그 연예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밑에서는 맘 놓고 봤을 겁니다. 예, 예. 그것에 지금 부작용이 이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번에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이 북한의 김정은 총서기가 강조하고 또 거기서 나왔던 여러 내용들을 보면은 두 가지의 대응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꽃미더당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꽃미더 정도의 단위로 촘촘하게 북한 인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이 체제를 단속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 개조를 해야 된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떤 전문가들은 공포 정치의 시작이다. 북한에서 1950년대, 60년대 한참 천리마 운동하고 이럴 때 인간 개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극대화시키고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한 사람을 위하여 이런 구호가 나왔는데. 아, 그 구호 요즘 다시 나오고 있어요. 요즘 다시 나오고 있죠. 네. 아, 지금 맞아. 노동신문에 그런 구호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50년대 그 천리막 운동 시대로 돌아가나. 말리마라는 말도 하죠. 한때는 김정은이 집권해가지고 말리마 예. 속도로 나가자고 그랬었죠. 50년대 그 중반 천리막 운동이 막 시작됐을 때의 그런 구호들이 다시 나온다. 그다음에 인간 개조론이 나온다는 것도 이것은 북한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 그 인간 개조까지 좀 욕심을 내는데 그건 공산주의가 지금 칼 마르크스, 엥겔스 때부터 사실은 그 인간 개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급을 받는 아름다운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단계에서 인간이 개조돼야 된다. 네. 사람이라는 게 배가 부르면 노래 부르고 싶고 더 즐거운 일만 하려고 그러지 하나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예, 부의장님. 저는 사실 오늘 우리 부의장님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대담을 해서 특별히 또 영상으로 찍힌다 그러니까 조금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5월 12일자의 노동신문 내용인데요. 그 제목이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공산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 먼저 공산주의형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원래는 보통 그렇잖아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면은 그것에 의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일해도 충분히 그 잉여 생산물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생산력이라는 것이 거의 발전을 못하고 있고 1989년 이른바 세계 공산주의 체제가 해체되기 전 그때 북한의 생산력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오늘날의 북한의 생산력 수준은 한 82, 83밖에 안 된다는 그런 한국은행의 통계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북한은 생산력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간 개조를 통해서 공산주의형 인간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주체사상의 본질적인 그런 인간 개조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인간 개조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로부터 보면은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원하는 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이 전체 이익이 된다는 것이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고 그것이 핵심적인 뭐 자유주의 사상이라든가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적 요소인데 이제 북한이 강조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적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서 일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난 70년간 북한이 수많은 그런 인간 개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수준은 지난 시간 동안에 거의 나아진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의문이 좀 드는 것이요. 이렇게 인간 개조를 통해서 공산주의형 인간을 만들고 사상 교양을 높여서 인민들의 이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 성장률로 이어질지 저는 이것의 상태가 상당히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든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총비서는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반 주민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의 행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은 좀 듭니다.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 개조를 통해서 공산주의라는 이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했던 칼 마르크스나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꿈이 지금 실현이 되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도 공산주의 채택해가지고 한 80년이 채 안 돼서 개방개혁으로 나가서 사실상 시장경제 쪽으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중국도 49년에 그 공산국가를 수립을 해가지고 만 30년 만에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해서 개방개혁을 결정해서 지금 중국은 미국의 버금가는 G2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중국이 갔던 길을 이제 김정은 북한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모택동 시절에 그러니까 바로 이 청년들의 사상 해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것이 사실 문화대혁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면서 이게 체제가 흔들리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고 저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그렇죠. 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사상개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개조 운동. 그 극복하면서 인간개조를 통해서 다시 네.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10년 만에 실패로 끝나고 모택동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네. 그걸 물려받은 등소평이 바로 결단을 내려서 시장경제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흑묘백모론. 네, 예.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숩게 만들면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공산주의지. 우선 그 방법론 면에서 자본주의 방식을 쓴다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인간개조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게 이제 등소평의 철학이란 말이죠. 북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한 30년에 걸친 북한의 이른바 경제개혁 쭉 이렇게 추이를 한번 보니까요. 일종의 그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의 주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84년에 하병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1991년에는 낮은 선봉 개발이라든가 이른바 특구 개발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소련 동구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막 어렵게 되면서 그때 한 사상을 통제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형군이 오고 사상이 통제하고 이래서는 또 경제가 아주 나빠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다시 이 인간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또 이루어요. 그것이 그렇죠. 2002년에 이른바 7.1 조치라고 그렇지. 하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를 보죠. 2002년 이후로 북한의 경제가 좀 살아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도 높아지고 경제 협력도 이루어지고 뭐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와서는 개성공단까지 만들어지잖아요. 나름대로 북한의 경제는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그것을 체제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 이후로는 시장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에 들면은
무역도 단속하고 화폐 개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주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북한의 경제가 이게 완전히 나빠지는 거잖아요. 나빠지니까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경제개혁 조치, 시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게 이른바 포전 담당제. 포전 담당제라는 걸 통해서 이 수익률을 많이 일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래서 2012년에 그걸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경제가 좀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다시 이번에는 보면은 지난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을 보면은 북한이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지난 이 30년간의 패턴을 보면은 북한에서는 인간 개조라든가 주체 역량, 뭐 사상 개조, 시장 단속 이런 걸 하다가 경제가 나빠지면 또 마지못해서 풀고 또 다시 그걸 단속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번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특히 유엔 제재와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날 이 북한의 경제가 과연 여기서 정면 돌파가 될 것인가라는 거죠. 어렵다고 봐요. 해보다가 안 되면은 중국처럼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 남한한테 있어요, 사실은. 네. 북한이 그러니까 개방개혁을 통해서 인민생활 수준이 올라가도록 해놓으면은 핵 문제도 사실은 뭐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북한의 개방개혁이 되려면은 북미 관계가 개선이 먼저 돼야 돼요. 바꿔 얘기해서 북한이 마음 놓고 개방개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미국이 만들어줄 수 있고 미국이 수교를 해줘야만 됩니다.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인 평화협정을 또 해줘야 돼요. 그 두 가지만 되면 북한은 몽골 장군가 너희들 어렵게 살으라고 해도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밀고 나가는 사회 통제 정책은 이건 한계가 있다. 네.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국처럼 어느 날 갑자기 최고 권력자, 최고 존엄의 중대한 결단의 방식으로 개방개혁의 길로 나가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앞으로 1년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에서 1월 달에 8차 당대회,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올해에 경제의 목표를 달성하자 그러거든요. 이 달성이 사실은 북한이 경제 수준을 낮췄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원회의를 통해서 낮춰놨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연말쯤 가서는 경제 목표가 달성됐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 회복이 과연 됐을까는 그건 객관적으로 힘들거든요. 제재와 코로나라는 이 국경 봉쇄 속에서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러한 상태를 오래 끌고 가기는 참 힘들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그 임기 1년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최근에 북한 대북 정책 리뷰를 통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정책이 나온 이 1년 여기서 저는 북한에서 정책 변화를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황금의 시기 이것을 저는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잡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하네요. 네. 골든타임이라는 게 석양의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면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는 금색으로 된답니다, 하늘이. 그거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그 어원에 대해서 백이찬 처장이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써먹고 있는데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북한에게도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예, 이 기회를 놓치면은 기회는 다시 안 올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민심의 이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는 아닐 거예요. 이제 북한은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져도 내부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체제의 내구성을 지킨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북한의 경제가 악화되는 것이 곧 체제의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통제가 강화된다라는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기적인 이 북한의 체제 또는 나아가서 북한 인민들 나아가서는 북한의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 남은 1년 이 시기에 북한과 미국 또는 남북 간에
어떤 좀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 만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얘기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21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지만은 한국 언론에서 어떤 식의 코멘트 평가가 나오는지 북한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평가 또 이면에 또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직접 가서 사실 문 대통령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 했거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네. 접촉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답을 안 내고 있다는 거지. 이럴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북미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북쪽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특사로 가든지 아니면 판문점에서 그에 해당하는 급의 카운터파트를 만나가지고 속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일종의 대북 특사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0일 날 취임 4주년을 맞이해서 이른바 미완성의 평화를 불가역적 평화로 이렇게 만드는 마지막 기회다. 이것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앞으로 1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북한한테 해줘야 된다니까. 그렇죠. 이제 서양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 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이런 시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요. 그 신의 특징이 그런 건 어디서 다 봐요?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대요. 네. 그래서 이 카이로스가 뛰어갈 때 앞에서 잡아야 되지 뒤에서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한반도의 평화 또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 카이로스의 때다. 지금 앞으로 1년이 이 카이로스의 때를 앞에서 잡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뭐 다른데 정신이 없을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년, 바이든 정부의 초년, 이때가 지금 북한이 소위 정책 대전환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그렇게 외쳤는데 떠나기 전에 앞으로 좀 만 1년도 채 안 남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반도에 그 봄이 먹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부의장님하고 처음으로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이렇게 대담을 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저도 조금 당황한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